안녕하세요. 민음사 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민음사 해외문학 편집부에서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박혜진입니다. 책을 아예 모르는 책알못들도 한 번쯤 들어는 봤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노벨문학상, 노벨문학상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노벨문학상 과연 누가 주는 걸까요? 바로 노벨재단입니다.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제정된 6개의 부문 중 하나가 바로 노벨문학상인데요. 스웨덴 할리먼에서 매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에게 주는 걸까요? 이상적인 방향으로 문학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여를 한 분께 주는 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노벨문학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불리는 맨부커상과 곤쿠르상이 특정한 작품에 주는 상인데 반해 노벨문학상은 한 작가에게 주는 상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심사평에서 노인과 바다처럼 특정한 작품을 콕 집어 언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한 작가의 작품 세계 전체에 주는 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상금은 얼마일까요? 노벨문학상은 상금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노벨재단이 모아놓은 기금을 1년 동안 유명한 뱅커들이 열심히 불려서 그 일부를 상금으로 나눠준다고 하는데요. 액수로 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억 정도의 거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수상자는 왜 2명이 된 걸까요? 바로 작년 스웨덴 할리먼이 미투 파문에 휩싸이면서 작년의 수상자 발표를 올해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스웨덴 할리먼은 문학상 선정위원회를 다시 꾸려서 올해 2명의 수상자를 발표하게 된다고 합니다. 드디어 수상자 예측 코너. 노벨문학상은 출판사를 다니는 저한테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상인데요. 특히 4년 전 입사 후에 처음으로 사장님과 독대했던 날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식당 의자에 앉자마자 사장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이 올해 노벨상은 누가 탈 것 같나 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얘기했던 작가는 줄줄이 틀렸지만 편집자 문화는 올해도 새로운 가능성을 점쳐보려고 합니다. 민음사 픽 베스트 3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혐오의 역사를 드러내는 진실의 글쓰기 마거릿 애트우드입니다. 민음사가 사랑하고 넷플릭스가 후원하는 애트우드는 가장 강력한 후보 중 한 명인데요. 그녀의 대표작 그레이스가 넷플릭스 콘텐츠로도 제작돼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용모의 16살짜리 하녀가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신의학 전문가인 박사가 그레이스를 면담하면서 과연 정말로 그레이스가 잔인한 살인자인지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쓴 희생양인지 진실에 다가가는 내용인데요. 그레이스라는 여자의 굴곡진 삶, 가난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감내해야 했던 성적인 위협과 폭력들, 이런 것들이 쭉 펼쳐지면서 독자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수작입니다. 작가 본인은 특정한 주제에 한정되기를 거부하지만 페미니즘 소재로 소설을 쓰는 대표적인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작년에 미투로 인해 한 차례 수상자를 미룬 할리먼이 가장 선택하고 싶은 유력 후보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자격 면에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프리카를 치유하는 마음의 의사 은국이와 시옹호입니다. 공동 수상이냐고요? 자주 두 사람으로 오해를 받는 은국이와 시옹호는 케냐 출신의 한 사람 소설 작가입니다. 국내에서는 한 톨의 미랄, 피와 꽃잎들이라는 작품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요. 피와 꽃잎들은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케냐의 작은 마을에서 정재계 유명 인사 3명이 유흥업소 주인의 저택에서 방화로 죽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케냐의 이야기를 절망적이고 우울하게 그린 것이 아니라 희망과 낙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은국이가 수상을 하게 된다면 심사평에는 희망과 치유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게다가 노벨문학상이 대륙 분배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03년 이후 존 쿠시가 마지막 아프리카 수상자였기 때문에 올해 은국이는 특히 더 유력한 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랍시의 혁명을 이끈 아도니스입니다. 1930년도에 출생한 시인인데요. 아랍 문화의 지적 혁명을 일으킨 문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수상자가 2명이라는 점에서 시인 1명, 소설가 1명이 나란히 수상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우세한데 이때 가장 유력한 시인 후보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노벨문학상은 살아있는 작가에게만 수상을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시인이 꽤 고령인 것을 감안하면 수상에 가까워 봤다고도 점쳐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노벨문학상을 더 재미있게 만드는 관전 포인트 과연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관전 포인트, 총 114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중에서 여성 수상자는 14명에 불과합니다. 여성에게 불리했던 다양한 시대적 배경들이 합쳐진 결과일 텐데요. 2000년 이후의 수상자가 5명에 달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스웨덴 할리먼 역시 훌륭한 여성 작가를 발굴하는데 점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력한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애트우드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꽤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있는데요. 에투우드는 맨부커상을 이미 한 번 탔고 올해도 유력한 수상 후보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노벨문학상에도 그만큼 가까이 간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 노벨문학상에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소설가가 시인보다 3배 많고 희곡 작가보다 8배 많다. 그렇다면 왜 소설이 시나 희곡보다 더 수상에 유리할까요? 시나 희곡이 워낙 해석이 열려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좋은 작품이면 너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중요한 선약이 있는데 그게 노벨상 시상식과 겹쳤다. 여러분은 어딜 가시겠습니까? 여기 선약이 있어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말해 화제가 된 수상자가 있습니다. 바로 2016년 화제의 수상자 밥 딜런입니다. 대중가수가 가사로 노벨문학상을 타다니 역대 최고의 반전 수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시상식에 불참 의사를 밝혀 다시 한번 화제가 된 건데요. 수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왔지만 수락 연설을 통해 소감을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또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쓸 때만 해도 여기에 잘 맞는 배우는 누구일까 같은 다른 많은 문제를 고민했을 것이다. 내 작품이 과연 문학인가? 라는 것은 셰익스피어가 가장 하지 않았을 고민 중에 하나다. 의외적으로 자신의 가사도 문학이지만 그러한 정의 자체는 나한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너무 멋있게 이 내용을 밝히지 않았나요? 이렇듯 반전 시상을 둘러싼 뒷얘기부터 수락 연설에서 터지는 명문장까지 노벨문학상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저녁 드디어 올해의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친구들이 목요일인데 술 한잔 하자 라고 전화를 하면 안 돼. 나 노벨문학상 시상식 봐야 돼 라고 거절해보세요. 철저히 소외되겠죠? 피디님이 저한테 3명 중에 1명 원픽을 뽑아보라고 하시는데 저는 에투우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창에 가장 유력한 후보를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